너 영업하지 마라. 이렇게 해놓고 돈을 안 줘. 보상을 안 해줘? 보상을 안 해줘. 이건 자본주의 근본 정신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자, 건치신문TV 심층 대담, 오늘은 우석균 선생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정영준 선생님을 한번 모셨었거든요. 보건의료계 3대 논객으로 해가지고 되게 역시 논객답게 맹활약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3대 논객 정영준, 김영성 대표, 그리고 여기 이 사람, 이렇게 해서 3대 논객인데, 여기 우석균 선생님은 3대 논객이 다 정해져서 뭐라고 소개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대논객, 논객도 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건의료계의 대논객, 논객계의 레전드, 좀 이상한데, 우석균 선생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석균 선생님은 인이협 공동대표이시고요, 보건의료단체연합의 공동대표 역시 맡고 계시고, 건강가대안의 연구위원이십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정영준 선생님께서 오셔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한 가지 방송이 나가고 나서 그런 지적들이 있었어요. 정영준 선생님께 저희가 굉장히 이제 많은 얘기를 듣고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사람을 불러다 놓고 격려와 사랑만 드리느냐,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런 비판이 있어서 반성을 했습니다. 네, 올해부터는 대담에 나오신 분들이 저희가 소정의 출연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우석균 선생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정영준 선생님께는 비밀로 좀 해주시라 하는 거고요. 네. 나도 사랑과 격려만 받고 왔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나눠볼 얘기는 코로나 시대의 공공병원. 우리나라 코로나가 발병한 지 1년, 얼마 전에 1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어쨌든 1년을 맞이해서 그동안의 코로나 대응과 공공병원, 이런 얘기를 같이 해볼 텐데요. 우선 그동안의 정부의 코로나 대응 어떻는지 간단하게 평가를 좀 해주실까요? 정부의 코로나 대응은 뭐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우수했다고 볼 수 있죠. 특별히 일상생활의 침해를 그렇게 많이 받지 않고서도, 즉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락다운을 한 차례도 아니고 여러 차례 유럽 국가들은 겪었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4인 이상 2.5단계 플러스 알파 이런 데까지는 갔지만, 락다운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일정하게 방역을 이루어냈다 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보다는 우수했다, 이런 점은 확실히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건데,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게 된 게 어느 정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방역 성과가 있었다 하는 건데, 이런 성과가 나오게 된 원동력?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 성과를 전 세계적으로 평가할 때는 상당히 우수하죠. 이제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률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1.1%. 거의 1등이던데? 그냥 1등이죠. 예. 어쨌든 규모가 있는 나라 치고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많죠. 경제 성장률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발생률과 경제 성장이 반비례했다고 크게 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봤을 때는 비교해서는 잘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전 세계의 평균 점수가 얼마냐? 그렇게 봤을 때는 전 세계 평균 점수는 굉장히 팬데믹을 대응을 잘 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가 한 30점, 완전히 낙제를 받았다면 우리나라는 한 50점쯤 될까? 절대평가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만족할 만하지는 않다. 이 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방역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들을 살펴보면 3T 해서 테스트. 일단 찾아내요. 검사를 많이 해가지고 찾아낸 다음에 그다음엔 트레이싱을 하고 추적하고 그다음엔 격리해서 트리트먼트를 하는, 격리 추적과 치료, 이런 거를 쭉 따라갔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했던 이런 방법들을 썼어요. 왜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해요? 역학조사관들을 보면 일단 딱 테스트가 해서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용카드 거래 내역,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전화한 내역들, 개인 정보를 10분 찾아내는구나. 10분 내에 역학조사관 앞에 도착을 한다는 거예요. 10분 내에? 네. 오, 너무 하는데? 이렇게 10분 내에 도착을 하고, 그 외에 필요하다면 휴대폰에 GPS,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 CCTV, 이런 것들을 봐서, 그러니까 예전에 이태원발, 이제 처음에 이제 신천지발이라고 흔하게 불리는 대구 경북 지역의 1차 파고와 8월 달에 2차 파고 사이에 중간에 하나 또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이태원발인데, 그때는 그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사람의 전화 걸었던 내용, 그 다음에 그 기지국에서 이렇게 삼각 측정을 해서 잡혔던 사람들 다. 이 사람들한테 막 전화를 하고 그래서 너 클럽 갔다 왔느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했다는 거죠. 이건 근데 성과는 성과인데 방역에만 쓰겠지 그렇게 그 방법. 딴 데 안 쓰겠지. 이제 중간에 그래서 이제 인권 침해 논란이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당신 어디 갔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당황해서 다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언제 어디를 갔었는지 꼭 밝히려고 하지 않고. 근데 밝히기 싫을 수도 있지. 네네. 이태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성적 지향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밝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아우팅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돌아온 것은 인천의 모 강사분이 택시 탄 거를 안 밝혔고 뭐 사나흘간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굉장히 비난을 받았죠. 비난도 가해지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나는 거는 코로나가 걸리는 게 겁나는 게 아니라 코로나가 걸려서 동선이 밝혀지는 게 더 겁난다. 뭐 이런 식의 그럴 수 얘기들을 있죠. 그거야 뭐 자기가 많이 했고. 밝히고 싶지 않은 거를 뭐 타이에서 밝혀지는 거니까 아우팅 되는 거니까. 4월달 이후부터는 인권상의 문제로 해서 동선에 대한 지침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여전히 아직 처음 발생하거나 뭐 이런 데에서는 공무원들이 어디 갔다 하면 그걸 그대로 이제 밝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고 결국 이런 걸 왜 못했느냐 다른 나라에서 그걸 하룻밤에 다 문제가 되면 이제 동선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 전화해서 언제 만나셨으면 언제 격리하시고 언제까지 검사 받으시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공무원들이 다 이제 자신을 갈아 넣으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감염병 예방법상 이게 합법이고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받고 그다음에 뭐 징역형까지 받았던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난이 보통이 아니에요. 뭐 이런 것들이 처벌이지만 사회적인 비난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압력 이런 것 때문에 인권과 공적인 건강권 이런 것들을 사실 맞바꾼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럼 이게 과연 올바른 거냐? 이걸 어디까지 허용했어야 되느냐? 라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논쟁의 소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방역 목적에서만 해야 된다. 라고 한정을 할 수 있는 게 과연 한정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있고 이게 더 아예 기술 감시, 디지털 감시의 차원으로 이게 더 일상화돼 버리는 건 아닌가?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어느 정도 용인을 한다 치더라도 그것이 디지털 감시 기술을 방역의 외 목적에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에 처음으로 이제 인권의 여러 가지 가치들 중에 경합하는 가치들이 생긴 거죠. 건강권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들은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서로 경합을 하거나 서로 배제하는 그런 것들이 생겼고요. 또 하나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방역을 통해서 매우 강요했다. 그런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있어서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사회적으로 거리두기를 보장했느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간단히 좀 더 설명해 주실까요? 사회적으로 거리를 둘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콜센터 분들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이제 초기에 많이 문제가 됐고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자기가 거리를 두고 싶어도 거리를 환경이 그럴 수가 없는 사람들.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게 사회적으로 보장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난 거리두기 하고 싶은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직장에 나가야 되고 거리두기를 할 수가 없다. 라는 식의 사람들에게 가혹하게 이제 코로나가 걸리는 거죠. 이게 물류센터 일하시는 분들, 그렇지. 사회적으로 거리를 둘 수 없는 이른바 영세사업장, 노동 조건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이 취직하는 데잖아요. 이런 분들의 경우 거리를 두기가 힘든 이런 문제가 발생을 그렇죠. 했고 뿐만 아니라 어떤 곳에서는 거리를 두지 않아도 용인됐어요. 예를 들어 밀집, 밀접, 밀폐라는 3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가 용인되지 않은 공간이 교통수단, 버스, 지하철 같은 거. 버스나 지하철이 가장 대표적이었는데 역학조사관들도 버스, 지하철이 나오면 거긴 역학조사 안 해요. 해봤자 별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나도 좀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안 옮긴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렵거든요. 거기선 분명히 전염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 사회의 핵심 생산, 핵심 유통 이런 데까지를 굴리는 그게 돌아가게 하는 곳에서는 거리두기에 아주 관대했어요. 반면 문화, 유통, 개인적 서비스업 이런 곳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했죠. 헬스클럽, 카페 막 이런 데. 그렇죠. 그런 데는 개인적 서비스업에 해당하죠. 이제 사회적 서비스업으로 넘어가서 이게
이제 생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출퇴근을 해야지 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사실 이걸 거꾸로 따지고 보면 대자본이 돈을 버는 곳에서는 거리두기가 별로 안 지켜지는. 그게 이제 결국 우리나라의 사회 핵심적인 생산을 어디서 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이고 좀 애매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문화의 측면에는 이건 공기업이고 뭐고 이런 상관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나 박물관 같은 데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박물관에 그런데 별 번질 것 같지 않은데 얄짤없이 닫았죠 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필수적인 기능은 살려두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좀 참아라 하는 게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나라마다 무엇이 필수적인가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방역을 잘한 건 맞다. 하지만 방역을 잘하는데 왜 잘했는지를 좀 냉정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잘한 것들의 이면에 좀 희생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장점이 또한 어느 면에서 우리나라의 단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 10분 내에 자료가 올라온다는 거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 달리 보면 공무원들을 진짜 아까 표현하신 대로 갈아 넣는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또 그렇게 개인정보가 쉽사리 누군가에 의해서 놓여질 수 있다는 거는 좀 어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잠깐 그 전에 하나 더. 아까 분명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필수 노동이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근데 문제는 이게 이탈리아 같은 데는 관광이 필수 노동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또 거기는 호텔이나 관광을 대자본이 장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서부터 직항은 막았는데 다른 데서 들어오는 직항을 막지 못했어요. 이탈리아가 초기에 그 굉장히 급격한 발생이 생기고 이랬던 것들이 굉장히 컸고요. 뭐 스위스 초기에 이제 스키장을 통해서 많이 발병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 유럽으로 번져나갔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유럽의 단지 사생활을 중시해 오기 때문에 여행의 자유는 보장했어야 된다. 과연 그랬을까? 아, 또 그게 있겠네. 또 다른 그 스위스의 여행 자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통제가 불능하지 않았을까. 이탈리아도 관광 자본이라든가 스페인도 관광으로 꽤 먹고 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나라의 필수 노동이란 건 뭐고, 즉 사회가 돌아가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대자본들이 이득을 보는 곳에서는 상당히 관대했고 힘이 없는 곳에서는 그럼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자본주의 이 세상에서 남한테 너 영업하지 마라 이렇게 해놓고 돈을 안 줘. 보상을 안 해줘? 보상을 안 해줘. 이건 자본주의 근본 정신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 다른 나라들은 문 닫게 하면 최대한 보상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맞아. 보상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화 업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피해가 갈 거니까 그걸 자동적으로 재난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모든 방역 프레임으로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합리화되고 그냥 넘어갔어요. 유럽이나 일본을 우리가 방역에서는 비판을 하지만 그 나라에서는 최소한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90%의 생활보장 이 정도 수준을 목표로 해서 했고 그게 어느 정도 주어졌다는 거죠.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확실히 우리나라가 좀 잘했다라고 하는데 이 국뽕의 젖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돌이켜볼 때 그러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못한 점이 뭔가라고 했을 때 재난보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불평등이 훨씬 더 심화됐죠.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요거는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게 정부의 코로나 대응 평가는 아쉬운 점이 많다. 다만 국민들은 매우 잘했다. 근데 이거를 시민들의 의식 뭐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시민 의식도 높다고 평가를 합니다. 다만 그 의식이 이 광우병 때부터 시작해서 또 메르스 때 세월호 때 모든 국민들이 배운 거는 국가는 아무것도 안 해준다. 각자 살아야 된다. 이런 이 각자 도생 의식의 승리가 아닐까. K방역은 각자 도생 의식의 승리. 이렇게 평가하면 좀 너무 정부에 대한 박한 평가일지 모르겠으나. 박한 평가죠. 박하지만 날카로운 평가. 제가 평가하자면 정부는 조금 잘했다. 국민은 되게 잘했다. 그런데 짚을 주는 게 없다. 그러면 이제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나라 공공병원이 어떤 역할을 했고 현황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좀 얘기를 해볼까요? 공공병원의 역할이나 공공병원이 과연 무슨 역할을 했느냐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대구 경북 시기에 감염